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성장했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몇 년간의 준비 끝에 한은에서 지난 4월부터 디지털 화폐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 기반 예금 토큰 시스템인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무분별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가져봅니다. 한때 최고의 브로맨스를 자랑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간의 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감세안에 대해서 머스크의 계속된 비판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하며 비판 공방이 이어진 건데요.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난타전이 미국 증시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번 주 미국 증시 변수들을 살펴보고요.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은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만 하더라도 나흘 연속 네. 지금 상승세거든요. 오늘 코스피 종가가 1.55% 네. 43포인트가 올라서요. 네. 2855.7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06% 7.98포인트 오른 764.2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강세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9,767억 원, 1조 원 가까운 주식을 사들이면서 네. 유가증권 시장의 강세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아쉽게 막판에 조금 상승폭을 내주면서 네. 6만 원 고지를 점령하는 데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네. 아깝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6만 원 선을 회복했었죠. 훌쩍 회복했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2%대 강세 나타냈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카카오그룹주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네. 카카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대 급등하는 모습 15% 상승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16.48% 올랐고요. 네. 카카오 그룹주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카카오뱅크는 20%나 오른 거예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상한가. 네. 카카오뱅크는 20% 오른 것 같아요. 네. 20.21%. 네. 네,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증시 부양 의지를 드러낸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재추진 의사를 밝힌 상법 개정 네.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 경정 예산 추경까지 겹치면서 신정부 정책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도 기조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외국인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국내 주식을 사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강세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되는 데 따른 기대감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되죠. 또 아마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상방 모멘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죠? 네,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이 주관하는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2차 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고요. 이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물가를
화두로 꺼내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던데 라면 이야기를 했어요. 라면 한 개에 2,000원도 한다는데 진짜냐? 이렇게 회의 참가자들에게 물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고 이 대통령이 물가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달라면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물가 대책 주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호응을 했습니다. 오늘 물가 관리를 위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논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물가 대책을 주문한 뒤에 곧바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이 됐고요. 이 비공개 회의에서 추경 관련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던 1차 추경, 필수 추경이라고도 하죠. 13조 8천억 원인데 1차 추경에 대해 집행 현황을 점검했고 2차 추경 편성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2차 추경 규모로 20조 원에다가 추가 재정 여력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번 추경에 25만 원 규모의 전국민 민생개봉 지원금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당시에 대출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탕감에 대한 부분도 2차 추경 항목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그럼 1차 있습니다. 추경, 2차 추경 합해서 3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되는 건가요? 애초에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35조 원 규모의 추경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게 되는 것으로 네. 지금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죠. 이와 별도로 이제 오는 8월까지는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짜야 되죠. 편성,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들 하향 조정했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최근에 다시 또 상향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영국 바클레이스가 지난달 30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바클레이스와 골드만삭스가 이 보고서를 낸 것은 다 대선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조는 그거였죠. 누가 당선이 되든 확장 재정이 핵심 기조가 될 것이고 추가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요즘 달걀값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 이제 39짜리 특란 한 판 기준으로 네. 7,026원. 그래서 이게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고요. 계란 산지 가격이 적어도 8월까지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7월부터 8월까지 산지 특란 10개 가격 기준으로 1,750원에서 1,850원 사이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 그 같은 시기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8에서 14%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싸졌냐? 지난 3월 충청권에서 고병어성 AI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서 지역 간 물량 불균형이 발생한 것도 원인이 됐고요. 이 밖에 가금류 질병 발생으로 인한 전반적으로 산란계의 생산성이 저하된 것도 네. 지금 계란값이 올라가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축산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병아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네. 계란의 생산성이 떨어진 원인이다. 이렇게 산란 농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정부는 좀 원인 진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생산 지역에서 조기에 산지 가격을 올리면서 이게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산란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그 강남 3구와 3구와 용산구 이렇게 이제 전역으로 네.
그러니까 그 확대 지정이 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좀 해당 지역의 거래가 좀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네. 지난달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제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요. 5,478건, 4월이 5,368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찌감치 넘어선 거죠. 신고 기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한 달 말미를 주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6월 신고 기한. 30일까지 신고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 거래는 아마 현재 예상으로는 7,000건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재지정됐던 이후에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거래가 일시적으로 좀 줄었었는데 다시 이제 전월 거래량을 뛰어넘게 된 거죠. 강남구의 경우에는 다 넘었습니다. 4월 108건이었는데 5월에는 153건, 서초구 49건에서 96건, 네. 송파구도 129건에서 142건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는 거고요. 용산구도 38건에서 44건으로 각각 이렇게 4월 증가를. 대비 5월 그렇습니다. 거래량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신고가 거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사실 거래량이 줄었던 때도 신고가 거래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까지 수반된다라는 거죠. 서초구에서는 역시 반포를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사례 말씀드리면 서초 그 반포동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서 최근에 신고가 거래가 나왔는데 네. 지난달 1일에 56억 5천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쓴 거고요. 이게 불과 2월에 같은 면적에 47억 원의 거래가 됐었으니까 네. 석 달 사이에 얼마죠? 10억 원 가까이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네. 지금 이런 신고가 행진은 이제 강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마포 마용성이 대표적이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게 대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단지인데 지난달 모든 평형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왔었고 성동구에서도 계속해서 신고가 거래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작됐던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실거주해야 되니까 갭 투자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정작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해도 해도 신고가는 나오고 또 거래량이 늦는 거 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는 그 좀 한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시장에서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실수요자만 거래해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고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공급 부족이라든지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런 규제가 장기화될수록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가 갖고 있는 수요 억제 효과는 결국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마포구 마용성에서도 이제 사례를 들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해질 경우에는 새 정부가 또 규제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기간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진 않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를 건드릴 생각은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시장이 만약에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세제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올해 들어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가 디지털 화폐 또 가상자산의 전략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십니다. 박성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 또 스테이블 코인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참가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 한국은행에서 예, 예.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거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한강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4월 1일부터인가 시범적으로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프로젝트 한강이 뭐야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강 시민공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아유, 한강 시민공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네. 한강 프로젝트 원래는 이제 CBDC를 이제 실증 프로젝트를 하고 하셨다가 네. 워낙 이제 급하게 CBDC로 가기에는 좀 뭔가 이제 리스크도 있고 네. 준비가 좀 덜 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중간 단계로요. 네. 그 예금 토큰이라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CBDC는 아니고요. 은행에 이제 저희가 예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제가 예금이 있으면은 네. 그 예금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예금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 예금 토큰을 국민들이 직접 쓸 수 있게끔 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강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은행 계좌에 현금을 넣어놨는데 예. 그게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잖아요. CBDC를 예.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으로 예. 바꿔서 예. 지금 쓸 수 있게 하는데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정 사용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CBDC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CBDC는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예, 중간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 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CBDC하고는 좀 무관하게 근데 이게 예. 그 뉴스에서 표현될 땐 CBDC 기반 그 예금 토큰으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이 그거는 있어서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예.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그런 거고 네네. 실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뭐 어렵게 얘기들 하시면 뭐 I형 뭐 E형 이렇게 있는데 일단 국민들이 느끼는 건 예금 토큰이라는 거는 CBDC 쪽보다는 네. 일종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예금에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그 네. 돈을 이제 원화로 1대1로 패깅해서 네. 토큰, 예금 토큰이라고 발행을 해서 네. 그걸로 쓰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이제 돈처럼 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다릅니다. CBDC하고. 근데 지금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말씀은 달러가 아니잖아요. 달러로 달러가 지금 있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원화 원화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기존 화폐에 고정돼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건데 예. 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원화에 기반해서 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개념적으로 넓게 보면 맞는데 네. 그것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예금 토큰이라는 게 네. 그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넓게 봐서는 맞는 말씀이신데 반은 네. 또 다른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의 P2P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예금 토큰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네. 아직은 좀 폐쇄형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P2P 거래보다는 네. 기존의 은행망 내에서 계좌 이체하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단지 약간 체크 카드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예금 토큰을 만든 기술을 네. 분산 원장으로 써서 했기 때문에. 좀 실시간 결제가 되고 네. 수수료가 없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네. 그럼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발행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교수님? 외국에서 말하는 뭐 테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말 그대로 예. 그 P2P 거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 발행을 하면은 네. 그 발행을 갖고 있는 테더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네. 어떤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테더 발행사하고도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개인 간 개인 투 결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예금 토큰은 이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크게 봐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블록체인의 기반이 P2P 방식 아닙니까? 네. 그리고 기존의 방식은 중앙 집중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테더 같은 거는 P2P 방식이고 네. 예금 토큰은 이제 분산원장 기술을 썼지만 네. 사실은 중앙 집중 방식의 거래.
그러니까 좀 차이가 네. 난다는 거죠. 예. 네, 어쨌든 중앙 집중 방식의 거래라는 게 이제 한은에서 만들었으니까 예, 예. 설계를 그렇게 했던 예. 거고요.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이거 이제 지원자를 받아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10만 명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얼마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아직 제가 찾아보니까 네.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이제 활용처가 네. 7개 은행이 이제 참여를 했고 네. 그다음에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청년 수당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청년 수단이라든지 이제 문화상품권 아, 디지털 바우처 쪽에서 좀 쓸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 6월 30일까지 3개월을 하거든요. 그게 끝나면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하시겠죠. 네, 한 3개월 해보고 예, 3개월 이제, 해보는 예. 그럼 일단 디지털 어떤 그 결제 편의성이 커지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거는 현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고 네. 결제를 했을 때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수수료가 없으니까 일단은 좋아지는 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네. 6월 말까지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 끝나면은 당장 뭐 또 더 확대 실시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직 정해진 거 없고요. 네. 아마 지금 나온 계획이 하면은 6월 말에 끝나면은 네. 이제 하반기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검토를 하겠죠. 이게 잘 되는 건지 문제가 뭔지 검토를 하고 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실적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려면 네. 우리나라 어떤 법들을 재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네. 또 하나는 이게 현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건지 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단계적 진행을 아마 하는 진행 플랜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다고 해도 빨라봐야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준비하는데도 한은에서 몇 년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네. 지켜보신 결과 어떤 문제점이 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나요? 일단 처음에 제가 아는 바로는 CBDC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이제 근데요. 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1, 2년 내에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국같이 CBDC를 최초한 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중국같이 이제 분산 원장 기반의 CBDC 한 거는 맞지만 거기는 원래 이제 우리가 CBDC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거는 익명성이에요. 네. 뭐 수표나 이런 거하고 현금하고 차이는 익명성이 있어야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익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익명성이 있는 CBDC를 준다는 거는 제가 아는 바로도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죠. 예,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일단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CDBC를 했으니 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술을 가지고 이제 현금을 토큰하는 작업을 했으니 네. 아까도 말한 예금 토큰으로 한번 시범 사업을 현실에 적용해 보자. 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 CBDC 미국 내 발행을 금지한 거 네,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이런 그런 거 얘기하게 되면 항상 미중 이제 패권 문제 얘기하듯이 중국은 CBDC고 네. 미국은 CBDC를 반대합니다. 반대한 예, 이유는 반대하는 개인의 이유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프라이버시, 강하고요. 자유가 그건 이제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그 당의 대통령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그 예. 당의 정책하고도 좀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안 맞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거를 아마 네.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가 예, 그렇죠. 그것까지도 예. 이제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는 그럼 어때요? 중국 빼놓고? 다른 나라는 이제 민간 위주로 하고 있죠. 네.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의 관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실질적인 화폐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세계적으로는 화폐로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이블 아무리 달러 기반이고 하더라도 화폐로 네.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민간에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법 제도를 화시켜서 네.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로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화폐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접근이 있겠네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화폐를 볼 때는 중앙은행이 관리해야 되는 발권부터 거죠. 예. 관리 통화 이런 걸 해야 정책하고 통화 연계되니까. 정책을 해야 되는 예, 거고 이걸 화폐가 아닌 거로 볼 때는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민간에서 할 수 있다는 걸로 열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열어준 거죠. 네.
그런데 지난 언제였죠? 2일에 열렸었나요? 2025년 그 BOK 한국은행 예, 예, 예.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가 네. 원화로 표시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해야 될지 네. 비은행에도 허용할지 다양하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네. 근데 하는 총재 이창용 총재께서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하는 그렇죠. 총재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네.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만약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로 인지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뭐 비은행권이라도 민간에 그 넓혀주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겠죠. 교수님께서는 화폐가 아니라고 지금 저는 화폐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어야 사람인데, 된다. 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다. 사람인데, 네. 전 세계 흐름이 그렇습니다. 화폐로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고요. 일본은 화폐라기보다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거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디지털 자산 그리고 이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화폐라고 일반 사람들 화폐든 자산이든 디지털 자산이든 예금 토큰이든 그냥 결제 지급 수단이다만 생각하면 뭐가 다르냐 이런 텐데 그렇게 보면 금융 다를 수 당국과 있죠. 정보는 다를 수 있다는 다를 수 거잖아요. 있죠. 예, 당연히 다를 수 있죠. 화폐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통화 정책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이제 발행량에 대해서 우리나라 통화 흐름 전체 통화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나 그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 그 경계선이 네. 이걸 화폐로 보느냐 아니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화폐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 이거는 분명히 맞는 것 네. 같아요. 뭐요? 기축통화나 기축통화가 아니냐에 따라서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죠. 어떻게 예. 다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미국 달러는 네.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면 시장의 수요는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미 보장된 수요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아닌데 네. 원화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라면 수요가 있냐 이거죠. 수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제- 창출하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국내에서라도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네. 원래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는 게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경쟁력하고 함께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좋아지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저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말씀하시는 게 일견 이해는 됩니다. 네. 그렇다고 현재 같은 상황을 유지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일단은 네. 한국은행이 이제 화폐라는 인식을 조금 좀 마음을 열고 그다음에 민간에도 오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한 번에 탁 열어줘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건데 네. 예. 처음에는 잘 이제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기보다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열어주는 그 폭을 조금씩 넓혀주자는 거죠. 좀 유연성 있게. 예,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네. 단계적으로 열어주는. 이번에 아마 금융당국이 법인계좌 허용할 때 네. 단계적으로 허용해 주듯이.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를 이렇게 아주 흑백놀이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게 흐름이니 네. 그럼 한번 단계별로 어디까지 열어주고 그때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네. 그다음에 어디까지 확대해야 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민간 시장에 오픈하는 게 맞는 방향일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혹시 뭐 자금 세탁 방지 네, 뭐 네. 이런 시스템 같은 거가 잘 돼 있는 네. 그런 금융기관 중심으로 처음엔 좀 제안을 하다가 그렇죠. 조금 더 열어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제가 할 볼 것 때는 그게 이제 단계적인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이제 논의가 안 되는데 네. 아마 우리나라 이제 과세 문제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2026년 12월 30일까지 네. 전 세계가 디지털 자산 그 정보 관리망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몇 년까지요? 2026년 네, 네. 말까지.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그걸 기반으로 2027년 1월 달에 과세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법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에 갖춰주는 게 네. 26년 말이니 네. 그때까지 한번 스테이블
코인도 뭐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거는 좀 우려는 있지만은 네. 한번 그 시기에 맞춰서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금 세탁 이런 거 말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교수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부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관리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 외환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환 관리에 과연 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또 다른 채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도 하시겠죠. 네. 지금 새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추진하겠다는 네, 그런 발표하신 거 입장이고 보니까 원래 그 2022년부터 해시드 그 어디죠? 오픈 리서치 대표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발제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예, 예. 있거든요. 네. 그분이 정책실장이 되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분이 네. 이제 그래도 사실은 초기에는 좀 반대하셨던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이제 아마 이제 시장을 오셔가지고 이제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생기셔가지고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신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긍정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또 그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럼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과 전술에 대한 정책 법제도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이제 아마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요즘 나오는 논의되는 것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기축 통화가 아니라 이제 원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예, 지적. 예. 특히나 이제 과거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또 예. 연계 코인인 그 뭐였죠 루나, 예, 예. 그 이제 폭락 사태를 보면서 예. 이제 놀라신 분들 이거하고 좀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규제라기보다 어떤 장치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테라루나 사태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하고는 좀 좀 다르죠. 별개고요. 네. 단지 하나 이제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테라루나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좀 인식이 예. 이런 일도 생기지 않는데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알고리즘 이 기반한 알고리즘형 기반이기 때문에 네. 이 법정화폐 담보형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요. 아까 말한 뭐 진이역 세트 같은 경우가 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드는 제조독 장치이기 때문에 네. 테라루나 사태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사실 좀 잘 모르겠거든요.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교수님? 제가 이제 하도 여러 군데 통계를 봐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참여자 수로 보면은 네, 750에 거의 1,00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경제 인구의 50%. 그렇죠. 아이들 예, 다 빼고 엄청난 거죠. 네. 예. 그래서 네. 그리고 1인당 평균 그 하는 게 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에 100만 명이라고 계산해 보면 엄청나 크죠. 네. 그 정도 시장의 규모는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뜻이나 이런 의지는 있지만 기술력은 어느 정도라고? 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규제에 대한 문제라고 규제에 봅니다. 대한 문제 오히려. 규제 리스크가 좀 크다는 것뿐이고요. 네. 우리나라 분들 IT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는 IT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기술력보다 네, 이 이쪽이 디지털상 기술력이 훨씬 더 세계적인 수준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법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은과 정부의 입장은 좀 미묘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기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겁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 추진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인공지능 암호화폐 차를 만들듯이 이번에 대통령 직속에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네. 얼마나 빨리 진척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설립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동안 저희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네. 컨트롤 타워가 하나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미국처럼 구체적인 전략과 그 정책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0만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긴 하지만 예. 또 여기서 또 많이 그 소외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있죠. 지금 우리의 논의가 CBDC가 뭔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내가 그럼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건지부터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제 이게 좀 많이 더 알려져야 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또 투자자들 이런 거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벌써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네, 계실 텐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또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급변할 겁니다.
디지털 자산 이용법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네. 토큰 정권도 이제 제도화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규제 리스크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흐름을 통해서 규제 리스크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다는 거 하에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적합한 규제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에는 바람직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의해야 될 점은요. 주의할 점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네. 공부 좀 하셔라. 알겠습니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수고하십시오.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신 박성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 일정 살펴보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지난주 마감 시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다시 한번. 네, 미국 증시는 이제 지난주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1.1%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2%, 나스닥 지수는 이제 2.45% 상승하면서 네. 상당히 좀 견조했습니다. 이제 기업별로는 좀 차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가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14% 폭락을 했고 네. 반면 이제 다른 AI나 빅테크는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5% 가까이 올랐고요. 아마존도 거의 한 4%. 그다음에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경쟁사죠. 마이크론이 무려 네. 15%나 급등하면서 주로 반도체하고 AI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네. 상대적으로 좋았고,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자꾸 이제 차별화되는 게 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주가는 별로 안 좋은 게 이제 어떤 기업이요? 룰루레몬이라고 아시죠? 네, 네. 네, 굉장히 뭐 이 유명한 이제 의류업체인데 여기가 금요일 하루에 많이 주가가 빠졌죠. 19.8%나 빠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관세 여파 때문에 좀 불확실하다 소비가.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연간 주당 이익 전망치를 하향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AI는 지금 관세랑 이제 거의 상관이 없다 보니까 견조한데 이 관세 영향을 받는 소비재 기업들은 주가가 좀 안 좋고, 네. 그다음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제 뭐 암호화폐나 이런 관련주들이 좋았지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그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글로벌 2위잖아요. 네. 상장 이후로 주가가 200%나 이틀 만에 200%였었나요? 네, 상장하고 이틀 만에 200%가 이제 올라가면서 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암호화폐 이슈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는 견조한 가운데 기업별로 되게 차별화가 심한 그런 좀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그 이제 테슬라로 가볼까요?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SNS를 통해서 서로 막 격렬하게 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계속 되는 건지 이게 테슬라 주가 어느 정도 계속 부담을 줄지 네. 예. 테슬라 이게 팔아요 말아요 막 물어보는 분들 많을 것 테슬라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실적 뭐 전기차나 이런 게 좋아서 막 잘 팔려서 올라가는 거면 되게 단단한데 지금 최근에 주가는 이 전기차 판매랑 무관하게 그냥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마켓워치가 네. 그러잖아요. 테슬라 주가는 사업 동향보다 감정에 맞아요. 좌우되는 약간 좀, 경향이 그런 경향이 강하다. 좀,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공무원 활동 그만두고 네. 경영에 복귀한다 그래서 주가가 또 급등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막상 복귀는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싸워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이름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역겹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너무 실망했다. 네. 내가 그렇게 많이 도움을 줬는데도 이렇게 좀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이 법안 때문에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나고, 네. 근데 이제 결국엔 그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법안 자체가 네.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 같은 게 이제 폐지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네. 내막은 나온 게 없지만 어쨌든 둘 간의 좀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좀 화해하나 싶었는데 주말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복원되기 좀 쉽지 않은 듯한 좀 발언을 했고 네. 특히 이제 스페이스X가 정보 계약을 많이 맺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결국 머스크가 하는 사업은 정부와 또 연관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두 사람 다 서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화해를 할 거는 같은데 옛날과 같은 이제 그 우정을 좀 이제 복원하기는 좀 너무 또 먼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긴 좀 쉽지 않고 복원은 좀 할 거는 같아요 일부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금이 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테슬라 주가에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전기차 많이 판매돼서 올라갔으면 이런 영향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는데 네. 최근에 유럽이나 독일에서도 전기차가 좀 잘 안 팔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좀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떠나간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게 할 수 있는 무슨 특간에 뭐가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은 네. 좀 어려운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이 그 주석이 이제 전화 통화를 했죠. 네, 해가지고 이제 그 통화하니만이 그러니까 통화하기 하루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또 불만을 표출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제 통화를 하게 됐고요. 이제 통화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아마 런던에서 네. 실무 협상이 이제 드디어 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로 간에 어쨌든 이제 뭐 무역 협상 외에는 무역 얘기 외에는 뚜렷한 뭐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들어가니까 네. 물론 이제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합의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서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완화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좋은 뉴스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내 주식을 한번 봐볼게요.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도.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지난주부터 그냥 매일 계속 급등하고 오르고 있어서 저도 있어서 지금 좀 적응이 안 그 되거든요. 파죽지세로 가는데 네, 한국 좀 시장이 참 좀 예. 약간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예.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이게 네.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2주 전에 2,500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2,855로 끝났어요. 2,850까지 오늘. 한 네. 3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증시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한 4년 만에 지금 강세장 온 거거든요. 이렇게 폭등하는 적은 거의 4년 만인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이제 터지고 나서 돈 풀고 나서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처럼 만에 이런 강세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급등장이 좀 이어졌고요. 특히 요즘에 그 지주회사 관련된 기업들의 네, 주가가 네. 좀 뜨거운데 상법 개정 이슈랑 좀 맞물려서 네. 분위기가 좋고 오늘 뭐 삼성전자도 한 1% 가까이 좀 반등을 해줬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을 좀 가장 물론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은데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지금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네. 김용범 네. 신임실장이 이제 그 일단 이제 그 선임이 됐는데 네. 이분이 뭐 아시겠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 네.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 굉장한 또 전문가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해시드 오픈 리서치 예, 대표를 맞습니다. 맡으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뭐 일부 기업은 막 상한가도 가고, 예. 그래서 관련돼서 좀 굉장히 좋았고 또 지난주에 그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네. 뭐 서해안 쪽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뭐 전력기기나 전선 업체들의 주가도 좋았고 삼성전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정말 힘겹긴 하지만 거의 6만 원에 이제 근접 2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6만 원까지 올랐고 어쨌든 이제 많은 대표 기업들이 좀 올랐는데 좀 아쉬웠던 건 테슬라가 주가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랑 테슬라 밸류 체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배터리나 네. 우주항공 이쪽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반대로 이 좋은 장에도 네. 급락했고 많이 올랐던 조선주도 좀 차익 매물 나와서 그렇군요. 조선주도 좀 빠지고 그래서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모두가 가는다기보다는 일부 기업들은 좀 급락하는 모습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만에 이런 장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지금 이제 이렇게 오르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계속 오를 수 있는지 오르려면 또 이어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결국엔 성장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네. 유동성 누군가 사야 되고 그리고 번 돈을 이제 기업들이 주주환원하는 거 이 세 가지인데 이번 사이클은 이 세 개가 다 맞물려 있어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도 지금 표방하는 게 회복, 성장, 행복 3대 비전 제시했는데 여기 제일 중심이 성장이거든요. 네. 네. 성장을 좀 하겠다.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이걸 이제 표방을 했기 때문에 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돈 풀겠다고 했잖아요. 추경 최소 30조에서 일부 외국계에서 막 50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오늘까지만 해도 33조 8천원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되는 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돈 푸는 거는 시장에는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것도 호재고 그리고 이제 과거랑 가장 달라진 게 결국 주주원은 많이 하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소액 주주의 가치를 좀 올려주겠다. 이게 상법 개정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증시가 더 폭발하는. 근데 이렇게 증시가 올랐는데도 개인들은 주식을 엄청나게 팔고 팔았어요. 나오잖아요. 예, 네, 오늘도 외국인은 팔았고. 엄청 샀는데.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한 4일 만에 3조 가까이 샀고 그러니까요. 개인 투자는 반대로 3조를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더 좋게 보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외국계 뭐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런 변화들은 긍정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외국인이 주도하는 이런 강세장은 이 정책이 뭐 갑자기 바뀌지만 않는다면 네.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데 개인들은 이제 이때가 그 매도 또 기회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많이 하든가 올랐어요. 아니 예.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분들 이제 맞습니다. 본전이라도 네, 맞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좀 네. 쉬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이럴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 지나고 나면 외국인 움직임하고 그죠. 같이 가는 네. 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되게 이게 예. 어려운 게 뭐냐면 예. 지난 몇 년을 보면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르면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급등하면 좀 팔고 그다음 급락할 때 좀 잡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흔히 박스피라 그러잖아요. 오르면 빠지고 내리면 오르고 이런 게 좀 몇 년간 4년째 반복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약간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 다만 과거랑은 다른 게 여전히 한국 증시가 PBR 그 한 배가 아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3천 이하 3천 정도 가야 한 배고 결코 좀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눌려있다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달러 약세도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좀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게 상법 개정이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걸 이제 없애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네. 지금 민주당이 벌써 발의를 했고 빠르면 12일경에 처리한다는 이제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이번 굉장히- 주네요. 네. 어. 근데 만약에 과거랑은 다른 게 지난번은 이거를 공표하고 1년 후에 발효인데 이번 상법 개정은 대통령이 발효하는 순간 즉시 발효됩니다. 아 그렇게 바로 되는 적용이 돼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빠르거든요. 1년이란 시간이 없어요. 네. 그냥 1년이면 바로- 다시 또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즉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네. 훨씬 더 파급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강세장은 거기다 이제 돈도 풀잖아요. 유동성이 네, 커지고 유동성까지. 정부의 성장 의지도 네. 확실하고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파시는 장이 아니라 새로운 또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에 올라타야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너무 단계 많이 올라서 네. 단기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저는 뭐 여기서 바로 올라타라 이런 것보다도 좀 쉽게 주식을 지금 팔 상황은 아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눈여겨봐야 될 악재라든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 이런 것도 좀 그런 건 짚어주세요. 있어요. 이제 이런 네. 것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관세 협상. 우리나라 이제 물론 이제 7월 지금 유예돼서 7월에 네, 7월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한 번에 물론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이 협상이라는 게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잘 안 되면 분명히 이게 노이즈 그러니까 소음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좀 빌미가 돼서 한번 흔들릴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6월 5일 날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다시 미국에 지정이 됐죠. 예. 이거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뭐 주식을 사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대상국이 지정되면 미국이 우리한테 불이익을 또 가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제재를 한다거나.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이제 뭐 환율 관찰 대상국 이제 지정이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혹시라도 뭐 외국인들이 또 이 환율 부담 때문에 네. 좀 약간 비중을 줄이거나 이게 또 빌미가 또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뭐 물론 국내 증시엔 이런 게 좀 반영은 안 됐지만 예, 증시에 약간 이제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하나 좀 일부 발생은 했다. 다만 즉각적으로 이게 경제적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의 영향은 없겠지만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증권가 분위기는 어때요? 그래서요. 주식시장 네. 분위기는 뭐 아니 뭐 요새 증권주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네, 분위기 자체는 뭐. 자, 이번 주 어떤 좋은 일정 좀 참고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제 그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실무 무역 협상 이제 런던에서 열리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13일까지 애플이 어떤 전략 펼치는지 보시고요. 6월 11일은 이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니까 이번에도 물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안정되게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6월 12일은 테슬라에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로보택시. 네, 테슬라가 이날 이제 드디어 상용화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네. 로보택시 출시되는지 이제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6월 13일은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